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칼 세근의 코스모스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1장이죠. 미래로 띄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미래로 띄운 편지인데요. 실제로 편지를 띄웠습니다. 네, 외계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구인이 의도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들을 담아서 메시지를 띄웠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는 보이저호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걸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의도하지 않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주로 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는데 앞서서 제 11장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칼 세이건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렬함은 여전합니다. 그 내용들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계속해왔던 내용이 살짝 반복이 됩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있고 은하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중에 생명체가 사는 곳이 우리 지구뿐이겠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은하에만도 100만 개의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어딘가에 우리 말고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대전제고요. 근데 그냥 생명체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처럼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 능력을 갖춘 외계 생명체와 우리 나름의 지적 능력을 개발해온 우리 인간이 이제 먼 미래에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맥락에서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지능을 갖게 됐는가 이걸 설명을 앞부분에서 쭉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유전자와 두뇌에 저장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원래는 유전자에만 저장을 해도 충분했다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단세포 생물들, 아메바 같은 거요. 아메바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가 DNA에 다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진화를 거치면서 정보량이 점차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두뇌가 필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 파트로 나눠지죠. 첫 번째가 R 영역입니다. 가장 먼저 생긴 뇌예요. 이건 생존 본능과 관련된 정보들이 담깁니다. 파충류의 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변연계예요. 이게 기분, 감정, 걱정,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본능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유주의 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셋째가 바로 대뇌피질입니다. 이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주인공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요. 의식, 직관, 비판 이런 것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합니다. 영장류의 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두뇌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담기느냐, 그 정보량을 비트로 환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00조 비트 가량의 정보가 담긴다고 해요. 사람의 머릿속에 10의 14승입니다. 100조 비트 매우 크죠.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걸 책으로 표현을 하자면 얼마나 되느냐, 영어 책 텍스트로 2천만 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얼마나 많은 양이냐, 전 세계에서 최대 도서관 장서량이 이 정도 된다고 하죠.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담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들이에요. 다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만 이런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살겠느냐 라는 말을 세이건은 하고 있고요. 우리 우주가 빅뱅이라는 원점에서 출발했고 각각의 진화 과정을 거쳤으니
지구상에선 그 진화의 결과 우리 인간이 지금처럼 살아있는 거고요. 아마 다른 행성에서도 그들 나름의 진화를 거쳐서 지금 누군가가 우리만큼 혹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춘 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우리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이미 인간은 우주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몰라요. 어쨌거나 우리는 보냈어요. 언제 보냈느냐? 네, 보이저호를 2척을 각각 진수할 때 보냈습니다. 구리에 금박을 입힌 12인치 크기의 레코드판이 한 장씩 들어있다고 해요. 레코드판만 보내면 이걸 못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코드 카트리지, 이걸 같이 넣어서 보냈습니다.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들어볼 수 있는지 이걸 알려주는 설명서도 보냈습니다. 알루미늄 겉표지에다가 사용법을 적어 놨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그 내용은 뭐냐? 네, 내용은 지구상의 생명의 다양성과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채웠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115장의 사진,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또 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천둥 소리, 새 소리, 고래가 노래하는 소리, 네, 이런 걸 담았다는 거예요. 또 음악도 실려 있습니다. 각 문화와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들이 실려 있는 거죠. 인사말도 담았어요. 55개 언어로 인사말을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건 그 시대를 대표하는 2명의 인물을 골랐는데, 한 명은 미국 대통령 카터 대통령, 그리고 당시 유엔 사무총장인 쿠르트 발트하임, 이 2사람이 쓴 텍스트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완전히 타임 캡슐을 만들어서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선별하는 작업, 이 메시지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바로 칼 세이건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 매우 저명한 천문학자였으니까 이 작업을 진두지휘했다라는 거예요. 나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고요. 재밌는 점은 이 정보들을 고를 때 배제해버린 정보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과학에 대한 정보는 다 뺐다고 합니다. 이유가 재밌었는데요. 첫째로 이 디스크를 외계 문명의 생명체가 보게 될 때쯤이면, 그땐 보이저호가 지구를 출발한 지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인간이 지금 갖고 있는 과학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개발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그 시차를 고려할 때 당시 수준의 과학 정보는 담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2번째, 이것도 뭐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데, 보이저호에 담긴 이 디스크의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외계 생명체라면 아마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기술, 우리 과학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특성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라는 맥락의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보자면 앞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본능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우리 두뇌 R 영역에 담겨 있는 정보들은 다 뺐다라고 하고요. 대신에 대뇌 피질과 변형계에 담겨 있는 정보들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자, 그리고 이런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칼 세이건은 어떤 효과를 기대했는가,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도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칼 세이건은 이 디스크의 의미를 인류의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흰 긴 수염 고래가 바다 깊은 곳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이 노래는 아주 멀리까지 퍼져갑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짝짓기 할 때도 쓰인다고 하죠. 마치 그 노래처럼 이 레코드에 실린 노래와 메시지들이 우리의 우주적 이웃에 대한 인류의 사랑을 담았다 라고 칼 세이건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생기죠. 과연 이 레코드판을 외계에 있는 어느 생명체가 입수했을까? 그리고 들었을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세이건은 내놓고 있는데요. 자기도 지극히 의심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이 우주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춘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 누군가가 이 레코드판을 해독해 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이 레코드판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게 된다면, 네, 그들은 우리의 정체를 우리가 이렇게 밝히려는 노력을 매우 높게 평가할 것이고, 그리고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세이건은 말합니다. 아마 이건 문명 간의 대화가 이렇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시작하려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외계 문명권의 그 생명체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저호에 실어서 보낸 메시지는 인간이 고르고 골라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쪽팔릴 걱정은 없는 메시지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 종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이건 쪽팔리는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겨 있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 순간에도 지구 밖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 이 책은 바로 방송 전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송신되는 전파들 가운데서 가장 널리 퍼져나가고 가장 쉽게 인지될 수 있는 게 바로 텔레비전 방송 신호라는 거죠. 이게 빛의 속도로 날아가니까 멀리 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받아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외계 존재가 있다면 이걸 쉽게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이 안에는 수많은 상업 광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그나마 낫죠. 쪽팔릴 일은 없습니다. 얘네들 이런 것도 만드네,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계 생명체가요. 근데 쪽팔리는 건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들이죠. 뉴스들,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참 진짜 가관입니다. 맨날 물고 뜯고 죽이고 싸우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 책에는 국제 분쟁과 위기라고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쪽팔리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지지고 볶는 불화라고 이 책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드라마, 막장 드라마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아이 당신 딸이에요, 이런 식의 대사가 대표하는 막장 드라마들, 진짜 오금이 저리잖아요. 네, 이걸 보고 있노라면 뭐 이제 우린 익숙하죠. 우린 익숙해서 별 생각 없이 보는데 이걸 외계 문명권의 누군가가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뭐 우리 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겁니다. 네, 친구들끼리 사귈 때 나 이렇게 살아 라면서 친구를 초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칼 세이건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살짝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구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물질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150억 년의 긴 세월을 거쳐서 결국에는 물질이 의식을 갖추게 됐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이 의식이라는 게 인간 문명을 발전시킨 추동력인데, 근데 우리는 이 의식을 좋게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는 지구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폭탄. 네, 이게 인간뿐 아니라 이 지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남들과 공존할 수 있는 존재인가?
모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존재인가, 이걸 의심스럽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칼세이건은 이렇게 점잖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서 지구를 모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하나의 공동체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도 덧붙입니다. 그리해서 지구상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외계 문명과의 교신을 이룩함으로써 지구 문명도 은하 문명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 이 말을 좀 평범하게 바꿔보자면 좀 쪽팔리는 짓 그만하고 살자.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제발 이제 쪽팔리는 짓 그만하고 살자. 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말자. 네, 이게 11장 미래로 띄운 편지를 요약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다 보니 11장을 요약하는 이 영상의 썸네일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말자. 사실 저는 이 말을 저한테 국한해서 사용을 해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저한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말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제 12장 은하 대백과사전을 요약해서 그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